나는 정미, 올해 62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23봄 부모님의 연대보증 빚으로 집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던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빚쟁이들을 피해 먼 지방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친척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님은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각자 일터를 찾아 헤맸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고시원 단칸방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와 식당 설거지를 전전하던 어느 날 교회에 나가던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희야, 괜찮은 집이 하나 있는데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더라. 한번 가볼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윤서령 부사장님 댁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서령 씨는 40이 넘어 보이는 키 큰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정장 차림, 그리고 날카로워 보이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눈빛. 저는 그분 앞에서 자꾸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앉으세요. 서령 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직접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고용주가 면접 보러 온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힘든 일 많이 겪었다고 들었어요. 여기선 편하게 지내면 돼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그분은 제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미희 씨, 하나만 부탁할게요. 이 집에선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나도 당신을 존중할 테니 당신도 편하게 지내면 돼요. 그날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존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서령 씨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그분. 주말에도 회사 서류를 들여다보며 집에서 일하는 모습.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조용한 저녁. 서령 씨, 저녁 드세요. 고마워요, 미희 씨. 오늘 뭘 해주셨어요?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요. 서령 씨가 지난번에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미희 씨 손맛은 참 따뜻해요.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맛이에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손맛을 알아준다는 것,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의미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령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희 씨, 공부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네. 내가 보니까 미희 씨 책 읽는 걸 좋아하던데. 혹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요. 내가 도울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지금 와서 공부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요. 인생에 늦은 때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서령 씨, 저 검정고시 공부해보고 싶어요. 서령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가 교재 사다 줄게요. 미희 씨 시간 날 때 공부해요. 그렇게 저는 25이 나이에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마친 후 작은 방에서 교재를 펼치던 시간들. 가끔 늦게 들어오신 서령 씨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미희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공부 중이에요? 네, 오늘 수학 문제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요? 내가 봐줄까요? 그분은 정장 차림 그대로 제 옆에 앉아 함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건축회사 부사장이 가사도우미의 수학 숙제를 봐주는 모습. 그게 얼마나 특별한 시간이었는지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날 저는 울면서 서령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령 씨, 제가 합격했어요. 서령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축하해요, 미희 씨. 정말 잘했어요. 그날 저녁 서령 씨는 처음으로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서령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희 씨, 나는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미희 씨가 온 이후로 집에 오는 게 좋아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싶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요, 서령 씨. 저도 가족을 잃고 혼자였어요. 근데 이 집에 와서 다시 사는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검정고시 합격 후 서령 씨의 권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5 나이에 도전한 새로운 공부였지만 이번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미희 씨는 사람을 돌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이 일 잘 맞을 거예요. 서령 씨의 격려는 언제나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령 씨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신음. 서령 씨. 달려가 보니 서령 씨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희 씨 배가 너무 아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그리고 각종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시도 서령 씨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서령 씨,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난소암 3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병실로 옮겨진 후 서령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애 씨. 네, 서령 씨. 치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 안 하시면 어떡해요? 내 나이가 이미 55이에요. 지금까지 충분히 살았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서령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말처럼. 저는 그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미애 씨. 저한테는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서령 씨뿐이에요. 오빠도 동생도 다 연락 끊긴 지 오래고요. 부모님도 어디 계신지 몰라요. 제게 남은 사람은 서령 씨밖에 없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치료받아요. 제가 돌볼게요. 제가 다 할게요. 제발. 서령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희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서령 씨는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년간은 전쟁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서령 씨. 구역질과 통증으로 밤새 뒤척이는 모습.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서 등을 쓸어드리고 미음을 끓여드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미안해요, 미희 씨. 내가 짐이 되고 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령 씨가 저 공부하게 해주시고 사람 만들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은혜 갚을 차례예요. 미희 씨는 정말 천사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족이에요. 그 말에 서령 씨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2년간의 힘든 치료 끝에 서령 씨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애 씨,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령 씨가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애 씨, 우리 이제 다시 평범하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저녁에 드라마 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 네, 좋아요. 그날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완치 후 8년. 우리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서령 씨는 회사에서 은퇴하고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병행하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이면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명절이면 둘이서 송편을 빚고 겨울이면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서령 씨가 63이 되던 해봄, 그분은 작은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애 씨, 꽃 키우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매일 조금씩 자라는 게 신기해요.
서령 씨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신 거예요. 그러게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사는 맛을 알겠어요. 그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봄이 서령 씨의 마지막 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서령 씨가 다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희 씨 요즘 자꾸 배가 아파요. 병원 가봐야 해요. 검진 받으신 지도 좀 됐잖아요. 그렇게 다시 찾아간 병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제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치료는요? 환자분 연세와 상태를 고려하면 적극적인 치료는 권하지 않습니다. 통증 완화 치료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서령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손수건을 꽉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8년이나 괜찮았는데. 거실로 차를 가져가니 서령 씨가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희 씨, 우리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네요. 앨범 속에는 우리의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검정고시 합격 축하 사진, 서령 씨 생일날 함께 찍은 사진, 완치 판정 받고 웃고 있는 사진. 네, 참 많이 보냈어요. 미애 씨. 네. 나 이번에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또 이겨내면 돼요. 미애 씨. 서령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그 후 3개월. 서령 씨는 빠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고 통증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24시간 옆을 지켰습니다. 요양보호사 일도 그만두고 오직 서령 씨만 돌봤습니다. 미희 씨 미안해요. 내가 또 짐이 됐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서령 씨, 저한테는 가족이 서령 씨밖에 없어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서령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음 생에는 진짜 가족으로 만나고 싶어요. 언니로든 동생으로든. 그럼 언니가 되어주세요. 저 동생 하고 싶어요. 우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새벽. 서령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희 씨 잠깐 앉아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서령 씨. 내가 곧 갈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서령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찾아올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만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서령 씨는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편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세요. 서령 씨,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지만 서령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희 씨 20년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가족으로, 친구로, 동반자로. 저도요. 저도 사랑했어요, 서령 씨. 그날 밤 서령 씨는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서령 씨는 가족도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회사 동료 몇 명과 교회 지인들이 전부였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마친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서령 씨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나도 이제 다시 혼자야. 일주일 후 저는 서령 씨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의 옷들, 책상의 서류들, 화장대의 화장품들.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그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도윤? 누구지? 저는 편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령 씨가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라고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노신사는 70대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코트 차림에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윤서령 씨 댁이 맞습니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노신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서령 씨와 오래전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한도윤. 편지 봉투에 적혀 있던 그 이름.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자 한도윤 씨는 집 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책장, 창가의 화분, 벽에 걸린 그림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여기 40년 전과 똑같네요. 40년 전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집에 왔을 때가 1983년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령 씨와 어떤 관계셨나요? 한도윤 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연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령 씨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도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조금 흘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 편지도 답이 없어서.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진정이 된 후 한도윤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 저는 30이었고 서령 씨는 28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건축회사에서 일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서령 씨와 한도윤 씨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제게 해외 근무 발령이 났습니다. 싱가포르로 3년간 가야 했죠. 그럼 함께 가시면 되지 않았나요? 그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한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령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였습니다. 집안 배경도 재산도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겁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서령 씨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 돌아와서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가서 부모님이 중매로 다른 여자를 소개시켰습니다. 거절했지만 부모님의 압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서령 씨에게는 연락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너무 비겁해서.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한도윤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내와는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의무감으로. 아이 둘을 낳고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단 하루도 서령 씨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서령 씨를 찾아가야겠다고. 그동안 쌓인 빚을 갚아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신 건가요? 네. 40년 만에요. 너무너무 늦었죠. 한도윤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기다리게 만들고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용서를 빌 수도 없고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서령 씨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도윤 씨께 전하라고 하셨어요. 한도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개봉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그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령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답니다. 저만을 사랑했다고. 한도윤 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그 사람을 평생 혼자 살게 만들고.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나는 정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서령 씨의 마음, 40년을 후회한 한도윤 씨의 마음. 둘 다 너무 아팠습니다. 도윤 씨. 네. 서령 씨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어요. 도윤 씨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라고요. 한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령다운 배려네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령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서령 씨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 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한도윤 씨는 식탁 앞에 앉아 한참을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밥상도 40년 전 서령이 저를 위해 차려주던 밥상과 똑같네요. 그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맛도 똑같아요. 서령의 손맛 그대로예요. 제가 서령 씨한테 배운 거예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러셨군요. 서령이 좋은 분을 옆에 두었네요.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40년의 시간이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한도윤 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서령 씨의 방, 서재, 정원. 모든 곳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오랜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저기 창가 저 자리에서 서령이 책을 읽곤 했죠. 저녁이면 저한테 차를 내어주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책 읽으셨어요. 저녁마다요. 그랬군요. 한도윤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이란 시간 서령은 여기서 저를 기다렸던 거네요. 혼자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 씨는 호텔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서령의 흔적을 더 느끼고 싶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하지만 그 다음 날 한도윤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애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저는 한도윤의 아들 한준혁입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저께 저녁 호텔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호텔 직원이 발견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그럴 수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정미애 씨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있더군요.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윤서령 씨와 관련된 편지와 사진,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까지 그 이름을 계속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이 든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은 과거 무언가를 정리하시는 것 같더군요. 가방 안에는 서령 씨와 주고받았던 편지들, 40년 동안 혼자 쓴 일기장, 그리고 서령 씨를 향한 사과문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여자를 사랑하셨던 거네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걸. 어머니와의 결혼 생활도 그저 의무였다는 걸. 미안합니다, 서령 씨께. 그리고 정미애 씨께도. 저희 아버지가 평생 한 여자를 기다리게 만들고. 아니에요. 도윤 씨도 평생 고통 속에 사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령 씨 방에 혼자 앉아 한도윤 씨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1983년부터 2023년까지 40년간의 기록. 1983년 12월 15일. 오늘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다. 서령 미안해.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3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나는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어. 1985년 6월 3일.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서령 미안해. 나는 당신을 배신했어.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야. 1990년 4월 22일. 아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내 마음은 아직도 서령에게 있는데. 2005년 8월 10일. 20년이 지났다. 서령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났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동시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8년 11월 30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도 나는 서령을 생각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다. 2023년 10월 5일. 드디어 용기를 냈다. 서령을 찾아가기로 했다. 40년 만에. 너무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2023년 12월 20일. 내일 서령을 만나러 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아만 줘야 할까? 서령, 내일 만나자. 40년 만에.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서령 씨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도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지요. 도윤, 나는 40년을 당신을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지요. 평생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당신과의 추억이 있었으니까. 그 3년간의 시간이 내 평생을 지탱해 주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리고 아직도 사랑해요. 만약 우리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제발 당신 곁을 떠나지 말아요. 내 손을 놓지 말아요. 영원히 당신의 서령. 두 통의 편지를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서령 씨. 40년을 후회한 한도윤 씨. 두 사람은 평생을 사랑했지만 단 하루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두 사람은 행복할 수 없었을까? 그때 제 머릿속에 준혁 씨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윤서령 씨와 나란히 묻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날 저는 준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서령 씨의 유가족을 대신해서 허락하겠습니다. 두 분을 함께 묻어드리세요. 준혁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원하던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령 씨의 유골함을 모셔왔고 도윤 씨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서령 씨가 생전에 좋아하던 그곳에 두 사람의 묘를 나란히 만들기로 했습니다. 묘지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서령 씨의 유품을 더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보내는 40년의 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3년 12월 20일. 도윤, 오늘 당신이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3년만 기다리라고 했죠. 나는 기다릴게요. 30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1985년 6월 10일.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의 행복을 빌게요. 하지만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평생. 1995년 3월 15일. 12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중매를 보자고 하지만 거절했어요. 내 마음엔 오직 당신뿐이에요. 2010년 9월 8일. 오늘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매일 당신을 생각해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평생 기다리다 죽을까요? 2020년 12월 1일. 나는 이제 늙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샜고 몸도 아파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은 여전해요. 40년 전 그날처럼. 2023년 11월 1일.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당신을 다시 만나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음 생에서 만나요, 도윤. 그때는 꼭 함께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두 사람 모두 40년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질 거라는 것. 합장 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윤 씨의 둘째 아들 한준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형,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를 다른 여자랑 묻겠다고. 준혁 씨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윤서령 씨와 함께 묻어달라고 하셨어.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40년을 아버지 옆에서 살았는데. 준서가 진정해. 진정하라고. 형은 괜찮아? 아버지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충격이었어.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우리가 막을 권리는 없어. 권리 없어. 우리가 아들인데? 이건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야. 그날 저녁 준석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미애 씨죠? 윤서령이라는 여자 옆에서 일했다는. 네, 맞습니다. 합장 동의를 취소해 주세요. 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지 아세요? 40년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죽어서까지 다른 여자 옆에 묻힌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준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령이란 여자는 혼자 살았잖아요. 아무도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40년이나 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합장 동의를 취소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냥 어머니 옆에 묻히는 게 맞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석 씨의 말이 맞습니다. 도윤 씨의 아내도 희생자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40년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서령 씨는요? 서령 씨는 아예 함께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40년을 혼자 기다렸습니다. 누가 더 불행한가요? 사랑 없이 함께한 사람과 사랑하지만 혼자인 사람. 어느 쪽이 더 아픈가요? 모르겠어. 나는 정말 모르겠어. 다음 날 준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애 씨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다른 여자와 묻는 건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요. 그럼 합장은 안 되는 건가요?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령 씨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도윤 씨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분은 결국 아내 옆에 묻혔습니다. 가족들의 뜻대로.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서령 씨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서령 씨, 도윤 씨가 결국 못 오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분은 다음 생에서도 못 만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죽어서도 함께 못 하시네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저는 묘비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준혁 씨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애 씨, 준혁 씨,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오신 거 이해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니에요. 가족들 뜻이 있었으니까요. 준혁 씨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서령 씨를 위해 평생 간직하신 물건들입니다. 가족들 몰래 제가 가져왔어요. 상자 안에는 서령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 서령 씨가 선물한 손수건,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아버지가 서령 씨께 드리려고 40년 전에 준비하셨던 약혼 반지예요. 결국 못 드렸죠.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답니다. 준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애 씨, 이것들을 서령 씨 묘소에 함께 묻어주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자를 열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40년 전 약혼 반지. 작지만 정성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걸 서령 씨가 받았다면 두 분은 행복했을까요? 저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함께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사랑일까요? 두 사람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평생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불행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행복한 건가요? 며칠 후 저는 서령 씨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준혁 씨가 준 상자를 가지고 묘비 앞에 작은 구멍을 파고 그 물건들을 하나씩 묻었습니다. 사진들, 손수건, 그리고 약혼 반지. 서령 씨, 도윤 씨가 보내신 거예요. 평생 간직하셨던 것들이에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옆에는 못 계시지만 마음만은 함께 하시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서령 씨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소를 깨끗이 닦고 새 꽃을 바꿔주고 그분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령 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서령 씨가 좋아하시던 가을이에요. 대답은 없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 씨는 못 오셨지만 마음만은 여기 계실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묘소를 찾았을 때 낯선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가 아닌 흰 장미 한 다발. 누가 놓고 간 거지? 그날 저녁 준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동생 준석이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다음 날 저는 준혁, 준석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준석 씨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쳐 보였습니다. 정미애 씨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준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앞으로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겠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당신은 참고 견뎠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평생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에게도 서령에게도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두 여자를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당신 곁에 묻히겠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서령을 사랑했던 내 마음만은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남편 도윤. 준석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어머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서령 씨를 지키지 못해서. 저는 어머니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령 씨도 희생자였죠. 아니,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외로웠을지도 모르죠. 준혁 씨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유골의 일부를 모셔서 서령 씨 묘소 옆에 작은 비석을 세우기로요. 정말이요? 합장은 못하지만 옆에라도 계시게요. 그게 아버지의 진짜 소원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주 후 서령 씨 묘소 옆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한도윤 1950-2023.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한 남자. 비석 아래에는 도윤 씨의 유골 일부가 묻혔습니다. 그날 준혁, 준석 형제와 저,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모여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40년 만에 드디어 서령 씨 곁에 오셨네요. 비록 옆자리지만 이제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준석 씨도 꽃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늦게 이해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묘소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서령 씨, 도윤 씨 40년 만에 다시 만나셨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기다리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셨죠. 이제는 편히 쉬세요. 함께. 추모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묘소를 정리했습니다. 꽃을 바꿔주고 비석을 닦고 주변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령 씨, 도윤 씨가 드디어 옆에 오셨어요. 이제 매일 옆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령 씨 방에 앉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이 집. 이제 저 혼자 사는 집.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서령 씨 서랍을 열었을 때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희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서령 씨가 저를 위해 남긴 편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지요. 미희, 2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자식도 없던 내게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되어주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2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심이에요. 미희, 나는 도윤을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게 외롭고 힘들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고 밥을 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함께 웃고 울어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당신이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미희,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당신에게 충분한 유산을 남겼어요. 이 집도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도 모두 당신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요. 20년간 나를 돌보느라 희생한 시간, 이제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미희, 부탁이 하나 있어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나처럼 혼자 살지 말고요. 당신은 아직 젊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는 도윤과 다음 생에서 만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 당신은 이번 생에서 행복하세요. 꼭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언니 서령.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령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사람 만들어주셔서 가족이 되어주셔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지? 1년 후. 저는 서령 씨가 남긴 유산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서령이네 반찬. 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고등어구이 한 토막, 시금치나물 한 봉지. 서령 씨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가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찾아오면 저는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혼자 사니까 밥 먹기가 귀찮은데. 천천히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령 씨가 생각났습니다. 서령 씨도 혼자 사셨지. 그때 제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어. 매주 토요일 오후 저는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서령 씨와 도윤 씨의 묘소. 꽃을 바꿔주고 비석을 닦고 그분들께 한 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령 씨, 이번 주에 반찬 가게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혼자 사신 지 10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된장찌개 드리니까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이 맛이 우리 딸 해주던 맛이네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잠시 침묵.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서령 씨, 도윤 씨처럼요. 어느 가을날 묘소를 찾았을 때 또 흰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처럼. 누가 계속 놓고 가는 거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애 씨. 돌아보니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 씨, 장미는 준혁 씨가 놓고 가신 거예요? 네. 매달 한 번씩 오고 있어요. 아버지와 서령 씨를 위해서요. 그는 묘소 앞에 꽃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평생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 헛되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떠나고 저는 다시 묘소 앞에 앉았습니다. 서령 씨, 도윤 씨. 두 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오니 낯선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찬 좀 사려고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혼자 살아서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요. 저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을 포장해 드렸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장 혼자 하세요? 네, 저 혼자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분들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맛있으면요. 네, 언제든 오세요. 그 남성은 정말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사러, 그 다음에는 밥을 먹으러, 나중에는 그냥 이야기하러. 3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희 씨, 혹시 저랑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요. 괜찮으시면요. 아니면 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서령 씨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나처럼 혼자 살지 말고요. 좋아요.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토요일. 저는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령 씨, 도윤 씨. 저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용기 내볼게요. 잠시 침묵. 두 분처럼 40년을 기다리는 사랑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볼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령 씨, 20년 동안 감사했어요. 저를 사람 만들어주셔서, 가족이 되어주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두 분처럼 멋지게요.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보니 석양이 두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령 씨와 도윤 씨의 묘비. 40년을 기다린 사랑. 40년을 후회한 사랑. 그리고 20년을 헌신한 사랑. 세 사람의 사랑이 이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